돼지가 울부짖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우리 안에서 아무도 가까이 가지 않던 그곳에서 그 더러운 바닥 위에 누군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붓도 없고 먹도 없고 종이도 없이 그저 버려진 오물 위에 조용히 선을 그어 내려가는 아이. 8살. 돼지우리에서 발견된 아이.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던 아이.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지 않았습니다.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의 그림이 기이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을 본 사람은 하나같이 말을 잃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 속에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이 어느 날 이 나라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임금의 보물창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아이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럽다고 버려진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숨기고 싶은 진실을 그려내는 아이. 그 아이가 어떻게 이 나라 최고 권세가를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왜 그 그림 한 장이 왕실 깊은 곳에 영원히 남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8살의 아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직 그림 한 장으로 세상을 뒤흔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에 대한 지금껏 단 한 번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조선 야담입니다.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왜 그 그림을 본 자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왜 어떤 이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놓치시면 정말 아깝습니다. 조선 영조 11년 을묘년 초봄, 경기도 광주 땅 분원마을. 이 마을은 조선 팔도에서 가장 좋은 백자를 굽는 곳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분원 가마에서 나온 도자기는 임금의 밥상에 올랐고 사신이 오면 가장 먼저 내놓는 물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가마와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흙을 이기는 사람, 유약을 개는 사람, 나무를 패는 사람, 불을 지키는 사람. 하지만 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은 단연 최영감의 집이었습니다. 최영감의 이름은 최봉석. 나이 67. 평생을 분원 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다가 이제는 늙어 손이 떨려 더 이상 가마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은 없었습니다. 마을 끄트머리 허름한 초가집 한 채와 돼지 2마리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돼지를 팔아 겨울을 나고 텃밭에 심은 감자와 고구마로 봄을 버티는 삶이었습니다. 그 최영감이 이른 봄 어느 날 아침 돼지우리를 열었다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돼지우리 한쪽 구석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나이는 8살 안팎으로 보였습니다. 삼배로 기운 적삼 하나를 걸쳤는데 천이 너무 낡아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온몸에 진흙과 돼지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자지 않았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돼지우리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손가락 하나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돼지 오물이 섞인 질퍽한 진흙 위에 소리도 없이 미동도 없이 이른 아침 냉기 속에서 얇은 적삼 하나를 걸치고 떨고 있으면서도 그 손가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이 숨을 죽이고 바라봤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돼지 오물과 진흙을 섞어 만든 재료로 나뭇가지 하나를 붓처럼 사용해 아이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줄 하나, 선 하나가 정교했습니다. 8살짜리 아이의 손에서 나올 수 없는 선이었습니다. 눈, 코, 입, 주름, 눈꺼풀의 두께, 눈동자의 깊이, 그것이 오물과 진흙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 얼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가 상상으로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존하는 누군가의 얼굴. 아이는 만난 적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의 얼굴. 갓을 쓰고 관복을 입은 귀한 양반의 얼굴. 그런데 그 얼굴이 어찌나 섬세하게 그려졌는지 금방이라도 말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의 얼굴에서 눈 주변만 아주 미묘하게 그림자처럼 무언가가 덧대어져 있었습니다. 오물을 조금 더 두껍게 칠한 것인지, 그런데 그 그림자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눈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드러내는 것처럼 최 영감은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얼굴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림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에 그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야야. 최 영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눈이 컸습니다. 검고 맑았습니다. 오물 범벅이 된 얼굴 위에서 그 두 눈만 이상할 만큼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촛불 하나가 타고 있는 것처럼. 최 영감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아이냐?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인지 하지 않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부모가 있느냐? 아이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름이 있느냐? 아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글씨를 아는 아이였습니다. 최 영감이 몸을 낮춰 읽었습니다. 모릅니다.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허리를 펴며 한동안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오물 범벅이 된 8살짜리 아이. 이름도 없고 부모도 없고 돼지우리에서 하룻밤을 보낸 아이. 이른 봄 새벽 냉기 속에서 온몸을 떨면서도 그림을 그리던 아이. 최 영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마. 먹물처럼 검은 눈을 가졌으니 먹이라 부를게. 괜찮겠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먹이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최 영감은 아이를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큰 물통에 물을 받아 아이의 몸을 씻겼습니다. 오물과 진흙이 씻겨 내려가는 동안 아이는 고요했습니다. 물이 차가워도 불평 한마디 없이 씻기는 동안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씻긴 뒤에 아이 얼굴은 달라 보였습니다. 예뻤습니다. 아니, 예쁘다는 표현보다는 독특했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피부가 맑고 무엇보다 그 눈이 씻겨진 뒤 더욱 또렷해진 두 눈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8살짜리 눈에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깊이가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오래된 적삼 하나를 꺼내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오래전 이웃에서 받은 여자아이 옷이었는데 크긴 했지만 아이에게 걸쳤습니다.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묵은 좁쌀죽을 끓였습니다. 아이에게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는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많이 굶은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먹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씩 조용히 그릇 바닥이 보일 때까지.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 아이가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흙바닥에 글씨를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최 영감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뭘 고마워. 죽 한 그릇인데.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아이는 최 영감 집 마당 구석에 앉아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른 흙바닥에 나뭇가지 하나로. 최 영감이 곁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그린 것은 또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얼굴, 늙은 남자의 얼굴, 주름이 깊고 눈은 온화하고 입가에 인자한 미소가 번진 얼굴. 최 영감이 그 얼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자기 얼굴이었습니다. 나뭇가지 하나와 마른 흙으로 이제 막 만난 노인의 얼굴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최 영감이 평생 살면서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달라 부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가 그냥 자연스럽게 손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그림 속 얼굴이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은 자신의 얼굴을 깊이 알지 못했습니다. 거울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느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의 얼굴 표면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무언가를 그렸다는 것을. 평생 혼자 살았지만 고독하지 않으려 했던 그 마음. 자식 없이 늙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그 눈빛. 그것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목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배웠느냐? 그림을.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손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그날 저녁 최 영감은 마당에 앉아 먹이가 그린 자신의 초상화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름도 없는지, 어떻게 오물로 시작하고 흙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이토록 잘 그리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먹이는 최 영감이 준 이불 한 장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불을 덮지 못했던 아이처럼 이불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꼭 쥔 채로 잠들었습니다. 최 영감은 잠든 아이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돼지우리 흙바닥에 그려진 그 얼굴, 갓을 쓴 양반의 얼굴, 그 얼굴이 누구였는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얼굴이 이 이야기의 모든 비밀이었다는 것을. 먹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얼굴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얼굴의 주인이 바로 이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린 자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뜨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물감 냄새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니, 물감은 아니었습니다. 더 진하고 원초적인 냄새, 흙과 무언가가 섞인 냄새,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먹이가 마당 한쪽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어스름한 새벽빛 속에서 먹이의 손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흙벽 위에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사용한 재료는 돼지우리에서 긁어온 오물이었습니다. 그것에 마당 흙을 섞어 나뭇가지로 갈아 만든 다갈색 재료를 붓 대신 손가락과 작은 나뭇가지를 써서 그 재료로 먹이는 흙벽 위에 소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 자리에서 발이 굳었습니다. 소나무였습니다. 눈 덮인 겨울 소나무. 가지 위에 쌓인 눈의 무게감. 가지가 조금 휜 각도. 나무 껍질의 결. 뿌리가 땅속으로 뻗어가는 깊이. 그것이 흙벽 위에 오물과 흙으로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그 소나무가 살아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평생 분원가마에서 도자기를 굽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자기에 그림을 넣는 것도 봤고 화원들의 그림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랐습니다. 화원의 그림은 기술이었습니다. 배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그림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손가락 끝에서 살아있는 것이 나오는 것처럼, 그림 자체가 숨을 쉬는 것처럼. 먹이야. 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걸 오물로 그린 것이냐?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감이 흙벽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오물 냄새가. 하지만 그림 앞에 서자 그 냄새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림에 집중하는 순간 냄새가 의식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최영감은 오래 그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소나무 아래에 아주 작게 두 사람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인 하나와 아이 하나, 나란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두 사람. 최영감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물 그림 안에 이제 막 만난 노인과 아이가 이미 오래된 가족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그린 세상에서 가장 마음 깊은 그림.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의 본질이. 그런데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그림에 담긴 또 다른 능력을. 오물로 그린 그림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그림에는 그것을 그린 자리에 서서 바라보는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영감은 먹이를 집에 들인 것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를 거두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었지만 왠지 이 아이를 아직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인지 모를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먹이가 흙벽에 그린 소나무 그림에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색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물과 흙으로 그린 그림이니 비가 오거나 햇빛이 들면 금방 지워지거나 탈색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림이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지날수록 흙벽 위에 더 깊이 스며드는 것처럼. 최영감이 손가락으로 그림 위를 살짝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림이 따뜻했습니다. 흙벽이 아니라 그림이. 마치 그림 자체가 온기를 품은 것처럼, 살아있는 것처럼. 최영감이 손가락을 뗐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먹이가 마당 구석에서 최영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빛났습니다. 먹이야. 이 그림이. 먹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알고 있다는 것처럼. 그날 밤 최영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름도 없는지, 어떻게 오물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지, 그리고 왜 그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를 이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이의 운명이라는 것만큼은 최영감은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먹이가 최영감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시작은 최영감의 집 흙벽에 그려진 소나무 그림을 우연히 본 마을 안악에서였습니다. 그 안악이 지나가다 그림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최영감 집 흙벽에 이상한 그림이 있어요. 봐도 봐도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림이에요. 누가 그린 건지 남편이 이튿날 가봤습니다. 그도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최영감 집 앞을 지나며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모두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다. 저게 진짜 오물로 그린 것이냐?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냐? 그러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게 최영감이요? 최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에 사는 아이가 그렸습니다. 아이가 몇 살짜리요? 8살입니다. 사람들이 눈을 둥그렇게 떴습니다. 8살이라고요? 그 순간부터 먹이에 대한 호기심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먹이를 직접 보러 왔습니다. 먹이가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구경하려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 담벼락에도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먹이는 그중 몇 가지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먹이가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마다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이가 첫 번째로 초상화를 그린 것은 마을 어기 방앗간 주인 허서방이었습니다. 허서방은 분원 마을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축에 속했습니다. 곡식을 찧어주고 받는 사꾸로 살았는데 인심이 후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흉년이 들면 마을 사람들에게 외상을 주고 형편 어려운 집에는 살을 깎아주기도 했습니다. 허서방이 호기심에 먹이에게 자기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오물로 그린다고? 재미있군. 한번 그려봐라. 먹이는 허서방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허서방의 얼굴 너머 무언가를 읽는 것처럼. 허서방은 그 눈빛에 갑자기 불편한 기분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먹이는 오물과 흙을 섞어 재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 끝을 다듬은 붓으로 허서방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시즌이 조금 안 되는 시간에 그림이 완성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그림을 봤습니다.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어이구, 닮았다. 8살짜리가 이런 그림을. 저게 오물로 그린 것이 맞소? 허서방 본인도 그림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처음에는 구경꾼들처럼 오, 닮았네라고 웃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면 볼수록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림 속의 자신은 웃고 있었습니다. 눈은 선하게, 입가에 미소가 걸린. 그런데 그 눈 주변에 아주 미세하게 그림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먹이가 일부러 덧칠한 것인지,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허서방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여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그 그림자가 자신이 평생 감추고 살아온 어떤 것이라는 것을. 허서방은 방앗간에서 삭을 깎아준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 삭을 나중에 2배로 받아갔습니다. 형편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히 더. 당장은 외상을 줬지만 나중에 이자가 쌓이면 집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앗간이 번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허서방 본인 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림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미묘하게. 보는 사람 대부분은 그냥 그림자라고 지나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데 당사자가 보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방식으로. 허서방이 먹이를 바라봤습니다. 먹이는 허서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허서방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가져가겠소. 그는 서둘러 그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여겼습니다.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그림이 마음에 든 건가?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허서방이 달라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허서방이 이웃집에 찾아가 그동안 쌓인 이자를 탕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2집, 3집, 방앗 안에서 외상을 진 집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장부를 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허서방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집에 돌아가 그 그림을 보면 자꾸만 눈 주변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마을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허서방이 달라졌다. 그 아이 그림을 보고 나서부터라던데. 그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야? 소문이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사람이 먹이에게 초상화를 부탁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부잣집 대감댁 마님이었습니다. 분원관요를 관리하는 관리의 아내였습니다. 마님은 자신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첩을 들이면서부터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졌습니다.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님이 먹이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 초상화를 그려봐라.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대로 담아봐. 먹이는 마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마님은 그 눈빛에 잠깐 불편함을 느꼈지만 어린아이의 눈빛이라 무시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됐을 때 마님은 그림을 보고 처음에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림 속 자신은 아름다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림을 가져가 집 안방에 걸어놓고 날마다 그것을 보게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날마다 보면 볼수록 그림 속의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름다워 보이던 것이 이상하게 얼굴 근육이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눈빛에서 불안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는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는 공포,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결국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깊은 믿음, 그것이 그림 속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못 볼 만큼 미묘하게, 하지만 마님 본인은 볼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마님은 그림을 내려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에게 첩을 내보내라고 보채는 것을 멈췄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더 수군거렸습니다. 그 아이 그림을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귀신이 붙은 아이가 아닐까? 이 소문이 분원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마침내 어떤 사람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분원관요를 관리하는 병조판서 이서한이었습니다. 이서한, 조선 조정에서 병조판서를 지내고 있는 종이품 당상관, 나이 61, 젊어서 과거의 급제에 탄탄대로를 걸어온 사람, 매사에 치밀하고 빈틈이 없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조정 안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서한이 소문을 들은 것은 분원관요 감찰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오물로 그린 그림을 보면 사람이 달라진다? 이서한은 처음에 비웃었습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8살짜리 아이의 그림이 무슨 힘이 있겠냐고. 하지만 그 다음 말에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림에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요. 이서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아야겠군. 이서한은 이튿날 분원 마을로 갔습니다. 그리고 최 영감 집 앞에 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영감 집 흙벽에 그려진 소나무 그림을 이서한이 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흙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물로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나무 아래 앉은 두 사람, 노인과 아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언가를 본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이서한 본인만 느낀 무언가를. 이서한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 먹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서한의 얼굴에서 단 한순간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그 둘이 섞인 무언가인지 먹이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서한이 부하를 불렀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폭풍이 시작된 것은 이서한이 먹이를 불렀을 때 최영감이 먼저 나섰습니다.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이서한이 최영감을 내려봤습니다. 그 시선에 사람을 아래로 보는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생 위에 서서 내려다봐온 사람의 시선. 저 아이가 그림을 잘 그린다 들었소. 내 기생첩에 초상화를 한 장 그려주면 어떻겠소? 물론 값은 충분히 치를 것이오. 최영감이 먹이를 바라봤습니다. 먹이는 이서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으로. 그런데 그 눈 안에서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깊은 물 밑에서 무언가가 솟아오르려는 것처럼. 최영감이 대답했습니다. 제 집에 있는 아이입니다만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그릴 수 없습니다. 이서한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늙은 도예장이가 당상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직접 나서기에는 체면이 걸렸습니다. 그럼 아이에게 물어보시오. 최영감이 먹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리겠느냐? 먹이가 잠시 이서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기생첩 초상화는 그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분의 초상화는 지금은 안 됩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들어 이서한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서한의 얼굴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지금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서한이 한참 그 말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재미있군. 알겠소. 기생첩 초상화만 부탁하리다. 이서한의 기생첩이 데려와졌습니다. 나이 24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연지. 이서한이 가장 아끼는 첩이었습니다. 먹이가 연지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연지가 불편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먹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이 시작됐습니다. 이서한의 부하들이 구경했습니다. 최영감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 그림이 완성됐을 때 이서한이 그림을 봤습니다. 연지의 얼굴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서한의 눈이 그 얼굴의 눈 주변에서 멈췄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이서한이 아니면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연지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서한에 대한 두려움이. 이서한은 연지를 아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연지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림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너무나 섬세하게. 이서한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가져가겠소. 그는 서둘러 그림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최영감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먹이에게 물었습니다. 저 양반이 마음에 걸리는구나.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최 영감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왜? 먹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저분은 보여드릴 그림이 아직 없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드리겠습니다. 어떤 그림? 저분의 진짜 얼굴을 그린 그림. 최 영감이 그 글씨를 읽다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짜 얼굴. 이서안의 진짜 얼굴.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를 읽은 최 영감은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서안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아니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무언가라는 것을. 이서안이 분원 마을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먹이는 평소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집 담벼락에, 논두렁 옆 바위 위에, 최 영감 집 마당 구석구석에. 그런데 그림의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먹이는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이제 그 사람의 얼굴만 그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뒤에 혹은 그 사람 주변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함께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노인의 초상화 뒤에는 어렴풋하게 사라져가는 형체들이 있었습니다. 노인의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었습니다. 노인이 그 그림을 보고 무릎을 꿇어 오래 울었습니다. 어떤 아이의 초상화 옆에는 빛 한 줄기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같은 것이, 그 아이의 부모가 그 그림을 보고 우리 아이에게 이런 가능성이 있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먹이의 그림을 보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나쁜 사람의 그림.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초상화를 그릴 때 그림이 달랐습니다. 그 사람 뒤에 혹은 주변에 그려지는 것이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 탐욕, 죄가 그림자의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당사자 본인이 보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런 그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워서 그림을 불태웠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을 보고 방 안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림을 보고 지금껏 피해를 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 그림에는 귀신이 들었다. 아니야, 신이 들었어. 그 아이 자체가 뭔가 다른 존재야.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분원 마을을 넘어 광주 고을로, 한양으로, 그리고 이서안의 귀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구체적인 소문으로, 그 아이의 그림에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담긴다. 착한 사람이 보면 위로가 되고 나쁜 마음을 가진 자가 보면 자신의 죄가 보인다. 이서안이 연지의 초상화 앞에 혼자 앉아 그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연지의 그림 속 두려움의 눈빛. 이서안은 그 눈빛을 매일 봐왔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를 조심해야겠군. 이서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이서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안이 처음 한 것은 먹이의 신원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하 하나를 분원 마을로 보내 조용히 알아오게 했습니다. 사흘 뒤 부하가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최봉석이라는 늙은 도예장이가 한 달쯤 전에 자기 집 돼지우리에서 아이를 발견했다 합니다. 먹이라 이름 붙였고 현재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않고 글씨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부모는 불명이며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서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부모가 불명이라고? 예.
아이 스스로도 모른다 했습니다. 이서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나이가 8살이라 했느냐? 예. 이서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하를 내보내고 혼자 방 안에 앉았습니다. 긴 침묵. 이서안의 손이 탁자 위에서 가만히 쥐어졌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풀렸습니다. 이서안의 눈이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에 자물쇠가 달린 함이 있었습니다. 이서안이 천천히 일어나 그 함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함 안에서 낡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비단 조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주색 비단. 그 위에 매화 문양이 수놓인. 이서안이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설마가 무슨 의미인지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서안이 두 번째로 한 것은 먹이의 그림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먹이가 그린 그림들이 마을 담벼락에 집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서안은 부하들을 보내 그것들을 조용히 수거해 오게 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요 감찰 과정에서 민간 창작물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항의했습니다. 그게 무슨 이유가 됩니까? 우리 담벼락에 그려진 그림을 왜 가져가는 것입니까?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당상관 어른의 명이다. 거스르지 말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나섰습니다. 먹이가 부하들 앞에 섰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먹이가 손가락으로 허공에 글씨를 쓰는 신용을 하자 옆에 있던 최 영감이 얼른 나무 조각을 가져다 줬습니다. 먹이가 나무 조각에 글씨를 써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부하가 읽었습니다. 그림들은 가져가도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부하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약속이냐? 그 그림들을 불태우지 않겠다는 것. 부하들이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알겠다. 약속한다. 그런데 그 웃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먹이가 다시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 가져가는 그림 중에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서안 나리께 직접 드리고 싶습니다. 부하들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이서안 대감께 드리고 싶다고? 예.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이 되면 제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부하들이 이서안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서안은 그 보고를 듣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면 데려오라. 그 말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이서안이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 두려워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 다인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서안 본인뿐이었습니다. 이서안이 세 번째로 한 것은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소문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봉석 집에 사는 아이가 오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불결한 행위다. 관요에서 도자기를 굽는 신성한 마을에서 오물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안 된다. 그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먹이의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도 이서안 같은 당상관이 나쁘게 보는 것이라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일부는 적극적으로 동조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오물로 그림을 그리다니 불결하지. 아이가 이상한 것 같았어. 허서방이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저 아이 그림 덕분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아시오? 하지만 허서방 혼자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마을 이장이 최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 미안하지만
저 아이를 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소? 이서한 대감이 눈밖에 나면 우리 마을 관여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소. 최 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장 어른, 저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라기보다 오물을 만지고 다니는 것이 마을 사람들 눈에 좋지 않아서 그 오물로 그린 그림 덕분에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달라진 것은 어찌 설명하십니까?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못 내보내겠습니다. 이장이 난처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최 영감이 먹이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먹이야, 이서한 대감이 너를 쫓아내려 한다. 먹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무서우냐? 먹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영감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편이다. 그것만큼은 알아라. 먹이가 고개를 들어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무언가가 빛났습니다. 감사인지 결심인지,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이서한 나리의 그림을 완성할 때가 왔습니다. 최 영감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지금, 예,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무슨 그림을 그릴 것이냐? 먹이가 잠시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저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최 영감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먹이가 고개를 들어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8살짜리 아이의 눈에서 나올 수 없는 깊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닌 눈으로. 최 영감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아이가 그냥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를 보는 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서한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된다는 것을. 먹이야, 조심해라.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이 마을에 왔습니다. 먹이가 이서한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먹이는 이서한을 직접 보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도 보통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는 사흘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재료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에는 돼지우리 오물과 흙을 섞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먹이는 최 영감에게 손짓으로 설명했습니다. 가마재가 필요합니다. 최 영감이 가마에서 쓰고 남은 재를 가져왔습니다. 뽕나무 껍질을 갈아주세요. 최 영감이 갈아왔습니다. 먹 한 조각. 최 영감이 가져왔습니다. 먹이는 그것들에 오물을 섞었습니다. 비율을 정확하게, 마치 처방을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오래 개었습니다. 한 시즌이 넘도록. 최 영감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재료냐?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재료입니다. 불에 탄 것과 썩어가는 것과 가장 오래된 나무와 가장 어두운 것을 섞었습니다. 최 영감이 그 글씨를 읽다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이 재료로 그린 그림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최 영감이 눈이 커졌습니다. 지워지지 않는다고? 예.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집니다. 벽에 새기는 것처럼. 최 영감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벽이 아니었습니다. 최 영감의 집에 있는 가장 큰 도자기 파편 하나. 분원 가마에서 실패한 도자기가 깨진 조각이었는데 크기가 손바닥만 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매끄러워 그림을 그리기에 좋았습니다.
먹이는 그 도자기 파편 위에 이서한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처럼 둥글고 살집이 좋은 얼굴, 눈빛은 형형하고 날카로운, 입가는 늘 냉소를 머금은, 그것이 아주 정밀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 주변에 먹이는 시간을 더 들였습니다. 다른 그림과 달리 훨씬 오래, 훨씬 공들여서 얼굴 뒤에 그림자가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림자는 이전 것들과 달랐습니다. 형체가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아주 작게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눈을 찡그리고 가까이서 봤습니다. 작은 형체였습니다. 아이 하나, 아주 작은 아이 하나가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숨을 멈췄습니다. 먹이야. 먹이는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저 그림자 안에 있는 것이 아이냐?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도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최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냐? 먹이가 처음으로 분 나뭇가지를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림 아래 아주 작게 글씨를 새겼습니다. 최영감이 몸을 낮춰 읽었습니다.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최영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글씨는 한 줄이었습니다. 저입니다. 최영감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서한의 그림자 안에 갇힌 아이가 먹이라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최영감은 천천히 이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해할수록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먹이야. 이서한 대감이 너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먹이가 그제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먹이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슬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닌, 둘 다인.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위험해집니다. 나는 괜찮다. 그래도요. 먹이야. 나는 이미 너의 편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먹이가 오랫동안 최영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이서한 나리가 저를 버렸습니다. 최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에 버렸습니다. 최영감이 눈을 떴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돼지우리에 있을 때부터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영감이 먹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먹이야. 먹이가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자식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으러 온 것입니다. 최영감의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서한 대감이 그림을 빼앗아 간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구나. 예, 저를 알아본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를 쫓아내려 한 것입니다. 최영감이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상화를 이서한에게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먹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눈으로 보게 됩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서 그림 속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최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지 너는 알고 있느냐? 먹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 마을에 온 이유입니다. 그날 밤
최영감이 잠들지 못하고 앉아 있을 때 이서안의 부하들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들이닥쳤습니다. 이서안 대감의 명이다. 이 집에 있는 아이를 데려가겠다. 최영감이 버텼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유는 없다. 명이 있을 뿐이다. 최영감이 부하들을 막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늙은 노인 하나가 장정 여럿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먹이가 없었습니다. 방을 뒤지고 창고를 뒤지고 마당을 뒤졌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최영감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어디 있느냐? 최영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부하들이 집안을 더 뒤졌습니다. 이불을 들치고 쌀독을 열고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부하들이 최영감을 붙잡았습니다. 이 늙은이를 데려가자. 아이가 나타나면 아이를 데려오고. 최영감이 끌려갔습니다. 집이 텅 비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텅 빈 집 마당에서 담벼락에 그려진 소나무 그림이 달빛을 받아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담벼락 소나무 아래에 아주 작게 앉아 있던 두 사람 중 하나가 혼자 남겨져 있었습니다. 먹이는 뒷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할 수 없었습니다. 나서면 두 사람 다 잡힙니다. 그것을 알면서 숨었습니다. 어두운 나무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최영감이 끌려가는 뒷모습, 8살짜리 아이가 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장면이었습니다. 먹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먹이는 뒷산 바위 위에 앉아서 결심했습니다. 이서안을 직접 찾아가겠다고. 그림을 가지고.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영감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먹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리 그림이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 해도 이서안 같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순순히 무너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화가 나서 먹이를 해칠까요? 먹이는 이서안의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처음 마주쳤을 때의 그 눈빛, 두려움과 분노가 섞인 그 눈빛을 가진 사람은 진실을 보면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먹이는 그림을 꺼냈습니다. 도자기 파편에 그린 이서안의 초상화, 달빛 아래서 들여다봤습니다. 이서안의 얼굴, 그 그림자 속에 갇힌 작은 아이.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먹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지금껏 그린 그림들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허서방이 변했고 마님이 변했고 여러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원래 마음 깊은 곳에 선함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지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서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쫓아내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선택 안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먹이가 도자기 파편을 손에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보통 먹이의 그림은 완성되면 그 자체로 힘이 있었습니다. 먹이가 따로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림이 작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달빛 아래서 눈을 감고 그림에 집중하는 먹이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차가워졌습니다. 보통 먹이의 그림은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서안의 초상화가 그려진 도자기 파편이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먹이가 눈을 떴습니다. 달빛 아래서 도자기 파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림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서안의 얼굴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속에 먹이 자신을 그린 작은 형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먹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건드렸습니다. 차가운 도자기면 형체가 없었습니다. 지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먹이가 손에서 도자기 파편을 떨어뜨렸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며 찰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산이 조용했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먹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림 속의 형체가 사라진 것이, 먹이가 담은 것이 지워진 것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을 먹이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이서안의 두려움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림 속의 진실을 짓눌러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서안의 내면이 너무 단단하게 닫혀 있어서 그림의 힘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먹이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전능하지 않다는 것을, 진실을 그림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실도 힘을 잃는다는 것을, 먹이가 바위 위에서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밤이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이서안의 저택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 최영감이 갇혀 있었습니다. 먹이는 처음으로 혼자라는 것이 무섭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8살짜리 아이였습니다. 그것을 그 순간에야 온전히 실감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먹이는 뺨 위로 차가운 것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온 이후 처음으로 소리도 없이 먹이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없는 산 중턱에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먹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등으로,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도자기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서안의 얼굴, 그림자, 형체가 사라진 자리. 먹이는 오래 그것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림 속의 형체가 사라진 것은 능력이 실패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형체가 사라진 것은 이서안이 그것을 너무 깊이 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게, 자기 자신조차 보지 않으려고. 그 깊이가 바로 이서안의 가장 깊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이서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서안은 무너집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두려움을 수면 위로 올리느냐였습니다. 그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먹이는 도자기 파편을 손에 쥔 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림 속에 진실을 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안의 두려움을 수면 위로 올리려면 그 두려움을 직접 마주치게 해야 했습니다. 그림이 아니라 현실에서 먹이 자신이 이서안 앞에 서야 했습니다. 먹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산 아래 이서안의 저택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뒤에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먹이가 일어섰습니다.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안의 저택을 향해. 이서안의 저택은 분원 마을 동쪽 산기슭에 있었습니다. 소슬대문에 담장이 높았습니다. 경비가 엄했습니다. 부하들이 밤새 순찰을 돌았습니다. 관아에서 내려온 군관도 몇 명 있었습니다. 먹이는 저택 담장 밖에서 멈췄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렸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각이었습니다.
먹이는 도자기 파편을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들어가야 할까요? 담장은 높고 경비는 삼엄하고 10살도 안 된 아이가 혼자 어떻게 들어갑니까? 먹이는 담장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최대한 어둠 속에 붙어서 모든 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담장 한쪽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견했습니다. 담장 아래 배수로 물이 흘러나오는 좁은 통로, 겨우 아이 하나가 기어서 들어갈 수 있는 크기에 먹이는 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저택 안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냄새가. 먹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배수로 안으로 기어서 젖었습니다. 좁고 어두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앞으로 뻗어 더듬으며 나아갔습니다. 무릎이 돌에 긁혔습니다. 팔꿈치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도 나아갔습니다. 얼마나 기었을까요? 앞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로 끝이었습니다. 저택 앞마당 쪽으로 연결된. 먹이가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저택 앞마당이 보였습니다. 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경비병 2명이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먹이는 그들이 돌아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배수로에서 빠져나와 그늘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앞마당을 가로질러 본 채로 가야 했습니다. 경비병들의 눈을 피해서 먹이는 경비병들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패턴이 있었습니다. 2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걷다가 가운데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틈새가 있었습니다. 2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 순간에 앞마당 한쪽이 잠시 비었습니다. 먹이는 그 틈을 탔습니다. 그늘에서 그늘로 최대한 낮게 엎드려서 소리 없이 본체 처마 아래까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창호지 문이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습니다. 먹이는 창호지에 귀를 댔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서안의 목소리였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독백이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살아있을 줄이야. 먹이가 굳었습니다. 돼지우리에 버렸는데 거기서 살아남을 리가. 하지만 그 눈이 맞았다. 그 눈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 이서안이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 아이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를 거야. 아이니까 8살이니까 그 그림이 왜 자꾸 머릿속에 걸리는 거야. 먹이는 창호지 너머로 이서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없애야 해. 그 아이를 없애야 해. 아이가 살아있는 한 내가 한 일이 드러날 수 있어. 먹이의 손이 쥐어졌습니다. 내가 한 일이 드러나면 끝이야. 병조판서 자리도 이 집도 모든 것이. 이서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아이가 내 딸이라는 것이 드러나면 정처가 알게 되고 조정이 알게 되고 더 큰 문제는 그 아이 어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야. 먹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 어미가 누구인지. 먹이는 지금껏 어머니가 누구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생각했지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서안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귀인 이씨. 그 여인이 임금의 후궁이 된 줄은 몰랐지. 그 사실이 드러나면 나는 역적이 되는 거야. 임금의 후궁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창호지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먹이는 그 자리에 서서 이서안의 말을 소화했습니다. 어머니가 귀인 이씨. 임금의 후궁. 그렇다면 먹이는 임금의 후궁이 낳은 아이인데 이서안이 그 후궁과 관계를 맺어 낳은 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나면 이서한은 죽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먹이는 가슴이 무언가로 꽉 찬 것 같았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슬픔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것에 대한 무감각인지 그 순간이었습니다. 창호지 문이 열렸습니다. 이서한이 바람이 들어오나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서 있는 먹이를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 시진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서한의 얼굴에서 순서대로 충격, 두려움, 분노가 지나갔습니다. 먹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아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서한을 바라봤습니다. 이서한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라. 이서한이 먹이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하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이 아이를 없애야 한다고 했으면서 혼자서 대면하는 것이 마치 먼저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 이서한이 먹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먹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한다 했지. 그럼 글씨를 써라. 먹이가 방 안에 있는 붓을 집었습니다. 종이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배수로로 들어왔습니다. 이서한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먹이를 봤습니다. 8살짜리가 대담하구나. 먹이가 다시 썼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려보내주세요. 이서한이 비웃었습니다. 그 늙은이가 할아버지냐? 핏줄도 아닌데. 먹이가 썼습니다.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입니다. 이서한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 늙은이를 돌려받고 싶으면 거래를 하자. 어떤 거래입니까? 내가 그림을 다시 그리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그리고 이 마을을 떠나라. 그러면 그 늙은이를 돌려보내주겠다. 먹이는 이서한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이서한이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8살짜리 아이에게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눈빛, 보고 있다는 눈빛, 먹이가 썼습니다.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서한이 눈을 가늘게 했습니다. 무엇이냐? 먹이가 품에서 도자기 파편을 꺼냈습니다. 이서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려진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들여다봤습니다. 오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서한의 얼굴이 미세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얼굴에서 냉소가 사라졌습니다. 눈이 굳었습니다. 이서한이 그림 속에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자리를, 그림자가 있던 자리를, 형체가 사라진 자리를,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이서한은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먹이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림 속의 형체는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형체가 있던 자리의 흔적이 이서한의 눈에는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운 것이기 때문에 이서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이 도자기 파편을 더 꽉 쥐었습니다. 먹이가 썼습니다. 그 그림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서한이 눈을 들었습니다. 먹이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에서 분노 이외의 것이 보였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먹이가 다시 썼습니다. 보이시지요? 이서한이 말이 없었습니다. 보이는데 없애고 싶으신 거겠지요. 저처럼. 이서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림 속에서 형체를 지울 수는 있어도 보이는 것 자체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서한이 도자기 파편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먹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냐? 먹이가 썼습니다. 할아버지를 돌려보내주세요. 그것만입니다.
이서한이 눈썹을 모았습니다. 그것뿐이냐? 나를 고발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먹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약속이냐? 이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날마다 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서한이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날마다 본다고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 먹이가 썼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보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서한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서한 내면의 어딘가에서. 그리고 이서한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늙은이를 돌려보내겠다. 먹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서한이 먹이를 내보내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서한의 부하 하나가 안채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감마님, 급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서한이 문을 열었습니다. 부하가 숨을 헐떡이며 보고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내려왔습니다. 이서한이 굳었습니다. 금부도사? 예. 대감마님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이서한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먹이가 방 안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도자기 파편을 건드렸습니다. 이서한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먹이를 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이서한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내가 이미 고발을 한 것이냐? 먹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서한이 그 고개 젓는 것을 봤습니다.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그렇다면 누가? 금부도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서한이 포박됐습니다. 부하들이 달려왔지만 금부도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이서한이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금부도사가 말했습니다. 영모의 혐의가 있습니다. 이서한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모? 내가 영모를? 임금의 후궁 귀인 이씨와 관련된 밀서가 적발됐습니다. 이서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밀서? 그게 어디서? 이미 의금부에서 조사 중입니다. 따라오십시오. 이서한이 끌려갔습니다. 먹이는 그 광경을 방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고발하지 않았는데 밀서가 어디서 나왔을까? 다음 날 아침 답이 밝혀졌습니다. 최 영감이 돌아왔습니다. 이서한이 잡혀가자 부하들이 혼란에 빠졌고 그 틈에 최 영감이 풀려났습니다. 최 영감이 먹이를 꼭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걱정했다. 이 아이야. 먹이가 품 안에서 최 영감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최 영감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밀서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최 영감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야. 최 영감이 말하기로는 최 영감이 이서한의 저택에 끌려가 갇혀 있는 동안이었습니다. 저택 창고에 갇혀 있었는데 창고 구석에서 오래된 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자물쇠가 잠겨 있었지만 세월에 녹슬어 그냥 열렸습니다. 함 안에 비단에 쌓인 서신 묶음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그것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글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서신 하나의 끝부분에 적힌 이름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귀인 이씨.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최 영감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을 금부도사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어떻게요? 이서한의 저택에 갇혀 있었는데 최 영감이 그 서신 묶음을 창고 쥐구멍 근처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됐을 때 마을 아이 하나를 통해 저택 밖으로 나가는 심부름꾼에게 쪽지를 전달했습니다. 한양 의금부로 사람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그 심부름꾼이 한양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먹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최 영감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싶었지. 늙은이라도. 먹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최 영감이 먹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말아라, 이 아이야. 이제 다 됐다. 하지만 먹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서한이 의금부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조사를 받고 아무 혐의가 없다고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권세가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서한 위에는 더 큰 진실이 있었습니다. 귀인 이씨, 먹이의 어머니, 임금의 후궁, 그분이 아직 살아계신지, 그분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지 먹이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나면 단순히 이서한 한 명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파장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먹이는 최 영감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먹이 자신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의금부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서한은 처음에 완강하게 버텼습니다. 서신은 오래전에 소각됐다고 했습니다. 귀인 이 씨와는 개인적으로 알고 지낸 것뿐이고 불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서신 묶음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최 영감이 심부름꾼을 통해 보낸 그것이, 서신 안에는 이서한이 귀인 이 씨에게 보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서한이 귀인 이 씨에게 자신의 자식을 낳은 것을 숨기고 아이를 없애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임금의 후궁을 개인적으로 사귀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버린 것. 그것은 영모까지는 아니었지만 중죄였습니다. 직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귀인 이 씨가 그 서신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귀인 이 씨는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서한이 의금부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의금부 당상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임금의 내관이 파견되어 와 있었습니다. 이서한은 알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관심을 갖는 사건이 됐다는 것을. 이서한은 평생 이런 위기에서 살아남아 왔습니다. 조정에서 온갖 정쟁을 겪으면서 적을 만들면서 그 적들을 하나씩 제거하면서, 그것이 그의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서한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신이 위조됐습니다. 당상관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위조라니? 저는 귀인 이 씨와 사적으로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서신을 만든 것입니다. 저를 모함하기 위해. 누가 모함하겠다는 것이오? 제가 조정에서 적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런 짓을 했을 것입니다. 당상관이 서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이 서신에 찍힌 인장은 어찌 된 것이오? 이것이 대감의 인장이 아니오? 인장은 도용할 수 있습니다. 제 인장이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당상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서한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신을 발견한 자가 누구요? 늙은 도회장이 아니오? 그 늙은이와 분원. 마을 아이가 짜고 이런 것을 꾸민 것 아니오? 그 아이가 오물로 그림을 그리며 온 마을을 현혹시키더니 이번에는 이런 짓을 꾸몄구나 싶소. 아이를 모함하는 것이오? 8살짜리 아이라도 뒤에서 조종하는 자가 있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뒤에 누가 있는지 조사해 보시오. 이서한은 공세를 폈습니다. 방어에서 공격으로. 이것이 그의 전술이었습니다. 당상관이 내관을 바라봤습니다. 내관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신문이 중단됐습니다. 이서한이 조사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서한은 그 순간을 이용했습니다.
보따리 안에 숨겨 가져온 작은 서판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간수를 통해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아직 조정에 남아있는 자신의 측근에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최봉석을 없애라. 그리고 아이도. 이서한은 자신이 살아남으면 뒤처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 영감이 없어지고 아이가 없어지면 증인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서신도 이미 증거로 제출됐지만 그것을 가져온 자가 신뢰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조정에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서판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서한은 신문이 재개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상관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서한, 말씀하시오. 귀인 이 씨를 만났소. 이서한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귀인 이 씨께서 직접 서신에 대해 증언하셨소. 이서한이 침을 삼켰습니다. 귀인 이 씨께서는 서신이 위조가 아니라고 하셨소. 그리고 아이에 대해서도 확인하셨소. 이서한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귀인 이 씨께서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소. 그리고 그 아이를 찾고 계셨소. 이서한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당상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서한 대감. 방금 대감이 조사실 밖으로 서판을 내보낸 것이 확인됐소. 이서한이 굳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확인됐소. 최봉석과 아이를 없애라는 내용이었소. 이서한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이서한 대감, 이것은 이제 단순한 혐의가 아니오. 증인을 살해하려 한 것이오. 이것은 직접적인 범죄요. 이서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다시 변명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당상관이 아니었습니다. 내관이었습니다. 그것도 내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선 내관이었습니다. 그 뒤에 분원마을에 최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 영감의 손을 잡고 먹이가 들어왔습니다. 이서한이 먹이를 받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서한의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가장 앞에 섰습니다. 다른 감정들이 뒤로 물러나고 두려움만 남은 눈이었습니다. 먹이는 이서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도자기 파편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이서한의 눈앞에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이서한이 그것을 봤습니다. 자신의 초상화, 그림자 속에 형체가 사라진 자리. 이서한이 처음 그것을 봤을 때는 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형체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림자 속에 작은 아이의 형체가 다시 생겨나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먹이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이가 이서한 앞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형체가 이서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한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서한의 내면에서 처음으로 그가 평생 외면해온 것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서한의 가장 깊은 두려움은 권세를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것들이 살아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없앤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한이 평생 그 두려움을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그 위에 권세를 쌓고 불을 쌓고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지만 지금 먹이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아이가 살아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서한의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평생 단 한 번도 무릎이 흔들린 적이 없던 사람의 무릎이. 이서한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인데 자신이 말하는 것이 아닌 목소리가. 나는 평생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없애왔다.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없앨 수 없다. 그것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서안의 입이 열렸습니다. 처음으로 방어도 변명도 아닌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상관이, 내관이, 최영감이 모두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서안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서안이 먹이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생겨났습니다. 평생 자신이 느낀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무너짐. 진짜 무너짐.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 이서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먹이는 다른 곳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상선내관이 먹이와 최영감을 데리고 간 곳은 의금부가 아니었습니다. 궁궐이었습니다. 먹이는 처음으로 궁궐 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문이었습니다. 단청이 칠해진 기둥과 기와가 빛났습니다. 먹이는 그것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 최영감이 먹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느냐?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명부의 처소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 겹의 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창호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상선내관이 말했습니다. 귀인 이씨께서 안에 계십니다. 먹이가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뒤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어머니가. 먹이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영감이 등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먹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려고. 그런데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먹이의 담대한 눈에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최영감이 먹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먹이의 온몸에 이상한 감각이 왔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주 먼 곳에서, 아주 오래전에.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귀인 이씨가 있었습니다. 나이 30 언저리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단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컸습니다. 조용히 빛났습니다. 먹이의 눈과 비슷한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귀인 이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먹이가 한 발짝 들어갔습니다. 귀인 이씨가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빠르게, 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상관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귀인 이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먹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귀인 이씨가 먹이를 안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았습니다. 최영감이 문 밖에서 그것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 그 방 안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귀인 이씨가 먹이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먹이의 두 눈을. 그 검고 맑은 눈을. 미안하다. 귀인 이씨가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먹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다. 먹이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귀인 이씨가 먹이를 다시 안았습니다. 그 안에서 먹이는 처음으로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꼈습니다. 최영감의 집이 처음으로 집처럼 느껴졌을 때보다도 더 강하게. 하지만 그것이 기쁨만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있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직도 이 깊은 궁 안에 있었습니다. 먹이를 낳고 버려야 했고 8년을 혼자 살아온 여인. 이 궁 안에서 먹이가 살아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8년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8년을 말로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귀인 이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귀인 이 씨가 그 글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을? 예. 돼지오물로. 귀인 이 씨가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소리 없이 돼지오물로.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인 이 씨가 말했습니다. 보여줄 수 있겠느냐? 먹이가 품에서 도자기 파편을 꺼냈습니다. 귀인 이 씨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서안의 초상화를 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귀인 이 씨의 얼굴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이서안의 얼굴을 보며 이 그림이 먹이가 썼습니다. 진짜 얼굴입니다. 귀인 이 씨가 그 글씨를 읽고 다시 그림을 봤습니다. 그림자 속에 돌아온 작은 형체. 귀인 이 씨가 그것을 보는 순간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너구나.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인 이 씨가 그 도자기 파편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가장 긴 장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8년을 건너서 말없이도 충분히 전달되는 것들이 그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최 영감이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었다 싶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먹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먹이를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먹이가 최 영감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 먹이가 최 영감의 손에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들키기 싫었습니다. 돼지우리에서 저를 데려가 주셔서 최 영감이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80 가까운 노인이 소리를 내며 먹이가 최 영감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린아이가 늙은 노인을 달래듯 그렇게 두 사람이 한참을 있었습니다. 이서안의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임금이 직접 판결했습니다. 임금의 후궁과 사사로이 관계를 맺고 그 사이에서 난 아이를 버리고 증인을 살해하려 한 죄, 직접 박탈, 관직 영구 박탈, 재산 몰수, 유배 3년, 사형은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귀인 이 씨의 간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귀인 이 씨가 먹이를 낳은 것에도 책임이 있다 하여 사형만큼은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서안이 판결을 듣는 자리에 먹이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의 시작이 먹이였으니 끝도 먹이가 보아야 한다고 이서안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서안의 내면에서 이 이야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의 내면 독백이 시작됐습니다. 이서안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직접 박탈, 평생 쌓은 것이었습니다. 자식보다 가족보다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리 하나로 사라졌습니다. 이서안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끝났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서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먹이를 봤습니다. 먹이는 이서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분노가 없었습니다. 승리의 득의 양양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서안의 내면에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이 아이가 두려웠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아이가 내가 한 일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버렸다. 그런데 아이는 살아서 돌아왔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렸다. 이서안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무너뜨렸다. 그것이 진짜 천명인가? 이서안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이 틀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아이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서안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당상관도, 내관도, 최 영감도 모두 그것을 봤습니다. 이서안이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살아있어 주어서 다행이다. 그것이 이서안이 먹이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사과도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살아있어서 다행이라는 그 한마디가 이서안 스스로도 몰랐던 그 깊은 곳에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먹이는 이서안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서안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먹이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분원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먹이와 최 영감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산에 연두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최 영감이 물었습니다. 임금께서 궁에 들어오라 하시지 않았느냐?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 하셨느냐?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어머니 곁에 있고 싶으면 궁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인의 예우를 갖추어 주시겠다고. 최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먹이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자주 찾아오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을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왜? 먹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봄산, 산 아래 논밭, 멀리 분원 마을의 가마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것이,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할 곳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최 영감이 그 글씨를 읽고 피식 웃었습니다. 오물로. 먹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이 아이야. 오물이 아니라 제대로 된 물감을 쓰면 어떻겠느냐? 이제 귀인의 딸인데. 먹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글씨를 썼습니다. 오물로 그린 그림이어야 합니다. 왜? 먹이가 멈췄습니다.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서 진실이 나옵니다. 세상이 더럽다고 외면한 것에서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그것을 잊으면 그림이 진실을 잃습니다. 최 영감이 그 글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두 사람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원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것이었습니다. 이서안이 잡혀갔다는 것, 먹이가 의금부에 다녀왔다는 것. 허서방이 달려나왔습니다. 먹이야, 괜찮냐? 마을 안악들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먹이는 그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그리고 최 영감의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그대로였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담벼락의 소나무 그림, 그 아래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그림. 먹이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최 영감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처음 할아버지 집에 온 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 영감이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이 그림을 그렸지.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영감이 웃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지. 먹이가 글씨를 썼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응?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최 영감이 목이 막혔습니다. 먹이야. 먹이가 최 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꼭. 두 사람이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담벼락의 소나무 그림이 봄빛 속에서 빛났습니다. 오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봄빛이 비치는 그 순간 그림이 달리 보였습니다. 더 깊어 보이고 더 따뜻해 보이고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벽에 있었던 것처럼. 그 뒤로 먹이는 마을에 남았습니다. 귀인 이 씨를 한 달에 한 번 찾아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번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글씨만으로도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먹이는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분원 마을 사람들의 집 담벼락에, 논두렁 옆 바위 위에, 마을 어기 나무 위에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오물로, 나뭇가지 붓으로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담아서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울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고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그림 앞에서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이는 알았습니다. 그 불편함이 오래 계속되면 결국 그 사람도 달라진다는 것을. 진짜 두려움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소문이 더 멀리 퍼졌습니다. 분원 마을에 오물로 그림을 그리는 아이가 있다는 소문이. 그 그림을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다는 소문이. 사람들이 먹이를 찾아왔습니다. 먼 마을에서, 다른 고을에서 자신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먹이는 모두 그려줬습니다. 이서안의 도자기 파편을 어떻게 됐을까요? 먹이는 그것을 귀인 이 씨에게 드렸습니다. 귀인 이 씨가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소 한쪽에 두었습니다. 날마다 그것을 봤습니다. 이서안의 얼굴을, 그림자 속에 돌아온 먹이의 작은 형체를. 귀인 이 씨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딸이 만든 첫 번째 왕실 보물이다. 그 말에 따라 그 도자기 파편이 왕실 보물 목록에 올랐습니다. 목록 이름은 이러했습니다. 오무라 분원먹이 작. 영조 11년.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든 왕실 보물. 조선 5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분원 가마에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도자기를 굽는 연기가. 사람들이 일했습니다. 최 영감이 마당에서 햇빛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 볕이 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먹이가 마당 쪽 나무를 조금 쳐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이가 마당 구석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는 것은 최 영감이었습니다. 이미 처음에 한 번 그렸지만 다시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림과 달랐습니다. 처음 그림의 최 영감은 온화하고 인자했습니다. 지금 그림의 최 영감은 거기에 더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벼속에 앉은 노인의 편안함, 무언가를 이룬 사람의 고요함,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람의 따뜻함. 최 영감이 그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그림이 더 좋구나.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영감이 웃었습니다. 그때랑 달라진 게 뭔지 알겠느냐? 먹이가 손으로 최 영감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소나무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최영감이 알아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겼다는 것이냐? 나한테. 먹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감이 오래 그 말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생겼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 오물로 그린 소나무 그림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림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에 살아있는 것처럼 먹이가 그림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감사하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 봄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